세금. 아,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시죠? 근데 이 세금 제도가 우리 삶이랑 정말 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오늘 저 경제학 장박사가 이중구 교수님의 명저, 재정학을 교재에 삼아서 이 복잡하게 얽힌 세금 이야기 한번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 세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맨날 싸우기만 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게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네, 바로 그거죠. 세계적인 추세라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바로 세계 조세 개혁의 흐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경주를 해왔습니다. 바로 세금을 누가 더 깎아주나 하는 경쟁이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살벌하게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이 경쟁의 정체는 뭘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23%.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2024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1980년대, 그러니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수치가 50%를 훌쩍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세요? 말 그대로 반토막의 난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전 세계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업들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여왔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왜 모든 나라가 그렇게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춘 건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아주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정부는 그냥 심판만 보고 선수인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놔두자, 이런 생각이었죠. 정부가 세금도 덜 걷고 규제도 풀어주면 기업들이 신나서 투자도 더 하고 그럼 경제가 쑥쑥 클 거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전 세계 정부들이 우리나라로 오세요, 세금 파격 할인해드립니다 하면서 유치 경쟁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끝도 없이 바닥을 향해 달리던 이 경쟁에도 슬슬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당장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지나 교육에 쓸 돈이 부족해지니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OECD나 G20 같은 국제기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같이 망하겠다. 최소한의 선은 정하자. 이렇게 합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예요. 더 이상은 추락하지 말자고 다 같이 안전망을 친 셈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과연 어떤 항해를 해왔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서 한국 조세제도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조세 제도는요, 단순히 돈을 걷는 시스템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우리가 아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도이자 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이 연표를 보시면 우리 조세제도의 굵직한 변곡점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1974년에 도입된 종합소득세는 버는 만큼 세금을 내자는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원칙을 세운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77년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내게 해서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을 열었죠. 그리고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는 정말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거든요. 2005년의 종합부동산세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자산 불평등을 좀 완화해보려는 시도였고요. 이 모든 개혁은 그 시대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교재의 이 구절이 바로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절박함,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과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선택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쭉 훑어봤으니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세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바로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근데 자산소득에 세금을 덜 매기는 게 꼭 불공평한 건가요?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논리가 자산소득 감세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왼쪽, 우리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월급이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나라가 세금을 먼저 싹 떼어갑니다. 이런 한 장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자산소득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팔았는지, 비용은 얼마나 썼는지 아주 복잡한 계산 과정 속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건 뭐 출발선부터가 다른 게임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 문장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억울함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금 부담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집중되어 공평성이 훼손된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나만 봉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점을 진단했으니 처방을 내릴 차례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조세 개혁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과제는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산은 바로 복잡성입니다.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 여기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들까지. 이건 뭐 전문가들조차 길을 잃을 지경이에요. 두 번째 산은 정치입니다. 세금 문제는 결국 표와 직결되잖아요. 그러니 누구도 선뜻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넘기 힘든 산은 바로 우리의 인식입니다. 세금을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법조항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완성됩니다. 세금이 그저 빼앗기는 동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짓고 우리가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의 투자라는 인식, 이 인식이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법조항 몇 개를 고치는 것보다 이 인식의 전환이 훨씬 더 어렵고 또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꼭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조세개혁으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